클레어먼트에서 왔습니다. 클레어먼트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서부의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데요.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 클레어먼트 칼리지에서 왔습니다. 클레어먼트는 여러분께서 LAX를 도착하시면 동쪽으로 한 35마일 정도 가시면 그 클레어먼트라는 아주 아름다운 대학 도시를 만나게 돼요. 그 안에 칼리지가 5개의 학부와 2개의 대학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있는 대학은 클레어먼트 그레이주에이트 유니버시티, 클레어먼트 대학원이에요. 거기서 음악과 피아노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이거는 클레어먼트가 여기 드라마를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소니 클래시컬 아티스트로 활동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프로젝트로는요, 베이토벤 전곡, 피아노 협주곡, 라이브 비디오 리코딩인데요. 이는 비엔나 오케스트라와 계약을 맺고 지난달 8월 12일 날 베이토벤 협주곡 1번을 이 하이든홀에서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될 것이고 저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로스앤젤레스 메스토코랄 보드 멤버로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 이사겠죠. 제가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로스앤젤레스 메스토코랄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합창단으로 작년에는 그래미 어워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메스토코랄을 소개하는 취지에서 한번 사운드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달 제가 비엔나에서 돌아오자마자인 이틀 후인 8월 18일에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으로 로스앤젤레스 메스토코랄과 LA의 자매도시인 부산 메트로폴리탄 코러스, 그러니까 부산 시립 합창단이 LA에 와서 저와 LA 총영사관 주최로 LA의 자매 도시인 부산의 부산 시립 합창단과 메트로폴리탄 로스앤젤레스 메스토코랄이 이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한미 동맹 조인트 콘서트를 가졌어요. 그래서 음악회를 마치고 저와 김영환 총영사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매우 의미 있었던 행사로서 성공적으로 마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날 마지막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샤난도 앤 아리랑, Arranged by 이호준. 아직 그 리코딩은 아직 퍼블리사이즈 아직 안 됐는데 제 한국 학생 하나가 그날 그 연주회장에서 한번 전화로 한번 리코딩을 했어요. 그래서 상태가 별로 좋진 않지만 한번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산 시립 합창단과 로스앤젤레스 메스토코랄이 같이 조인트를 콘서트하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였어요. 그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이 fully booked 됐고요.
아주 같이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케이, 제가 지난달에 8월 베이토벤 전곡 협주곡 프로젝트를 시작한 홀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는 하이든 홀이었어요. 근데 재밌게도 작년 11월에도 제가 비엔나를 갔는데 그때는 한국 오스트리아 수교 130주년 기념으로 제가 베이토벤 트리플 콘체르토를 초청을 받아서 연주를 했는데 그 연주 홀이 뮤직 베라인 골든 홀이었어요. 근데 그 별명이 모차르트 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연주한 곡은 비엔나 홀이었고 하이든 홀이었고 이번에는 지난 11월에는 모차르트 홀. 이런 고전 시대를 대표하는 두 작곡가의 이름으로 된 홀에서 연주했다는 것이 참 영광스러운 가운데 두 작곡가가 당시에 굉장히 친분이 두터웠다는 사실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모차르트와 관련된 또 다른 음악가들을 생각해보니 당시에 많은 음악가들이 모차르트와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에 많은 음악가들이 좋아하고 닮고 싶어 했던 음악가가 바로 모차르트였던 거죠. 아마 이것이 바로 요즘 사람이 말하는 인싸지요. 모차르트는 인싸였습니다. 모차르트 시대라 하면 18세기 고전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음악을 들으면 단순하고 불필요한 기교의 복잡성이 없고 자연적인, 즉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는 바로 전 시대, 바로 그 시대의 음악 개념과는 아주 다른, 즉 음악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의 영광만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 바로 그 시대의 개념과는 완전히 벗어난 자유와 이게 뭐예요? 평등지향적 그리고 세계적 그런 계몽주의 사상이 고전시대 클래시컬 피리어드 사상입니다. 음악적으로는 장식적이고 화려했던 바로크 시대의 음악과는 달리 단순한 스타일로 누가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알아듣기 쉬운 선율 위주의 음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오늘은 고전시대의 대표적인 음악가,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와 그의 친구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음악가들도 있고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 모차르트와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졌던 음악가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음악을 함께 연구하면서 우리는 모차르트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주의 시대의 그 음악 영역을 더 넓혀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차르트는 1756년 1월 27일 비엔나에서 서쪽에 위치한 작은 도시 살스부르크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이번에 비엔나에서 연주 마치고 제가 살스부르크를 잠깐 갔었는데요. 지금은 온 다른 상점들이나 모든 그런 모습들이 다 그 모차르트를 기념하고 모차르트의 생각해서 뮤지엄, everything, 초콜릿도 다 모차르트고. 근데 사실은 모차르트 시절에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공연장 하나 없고 아주 보링, 아주 재미없는 도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비엔나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모차르트는 걸음마 시절부터 누나 메리앤이 아버지에게 음악을 배우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랐습니다. 메리앤이고요. 모차르트 그리고 아버지 레오폴드예요. 그래서 누나가 아버지에게
음악을 배우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깨 넘어서 이렇게 배웠는데 음악을 배우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5살이 많은 누나보다도 훨씬 수준을 금세 뛰어넘어 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 레오폴드는 자기 아들의 음악적인 재능을 알아차리고 모차르트가 6살이 되던 1762년부터 온 가족을 데리고 유럽 연주길에 오게 됩니다. 마차를 타고 갔겠지요. 네. 그래서 이 여행을 통해서 신동 모차르트는 여러 유명한 음악가들을 만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오스트리아가 어디에 있지요? 유럽 한가운데. 네, 맞아요.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면은 오스트리아는 딱 한가운데 있어서 주변에 8개의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일까요? 어느 시리냐면 체코슬라바키아, 체코 리퍼블릭, 헝가리, 저머니, 독일이요. 그 다음에 리히텐슈타인, 지금과는 살짝 말이 조금 다른데 슬로베키아, 슬로베니아, 그리고 이태리, 그리고 스위스랜드, 스위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들의 천재성을 알아차린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드는 모차르트와 약 17년 동안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각국의 음악을 공부하고 각국의 유명한 음악가들을 만나게 하여서 이 모든 경험들이 모차르트 자신만의 고유한 것으로 만들게 하여서 결국 모차르트 음악이 고전시대 절정을 이루는데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지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자르스부르크부터 시작해서 만하임, 독일을 거쳐서 프랑크푸르트, 그 다음에 런던을 갔다가 페리스, 독일로 갔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스위스랜드, 수리 해가고 살스부르크, 이런 그 모차르트의 연주 이런 지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함께 모차르트가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친구들을 한번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1764년, 65년 모차르트가 8살 때였어요. 런던에서 요한 세바스찬 바의 막내 아들인 요한 크리스천 바를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서 작곡법을 배웠는데 이는 이후에 모차르트의 기악곡, 특히 교향곡, 협주곡 등에서 요한 크리스천 바의 영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차르트는 공개적으로 나는 요한 크리스천 바의 어떤 곡에 어떤 띠을 카피해서 썼다라고 또 했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는 굉장히 요한 크리스천 바를 굉장히 존경하고 믿고 그리고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요한 세바스찬 아들이 요한 세바스찬의 자녀가 몇 명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많이 있었어요. 요한 세바스찬 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스 박, 20명의 자녀가 있었대요. 엄마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20명의 자녀 중에서 16번째 아들이었던 요한 크리스토프 프리드리크 바크,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특별히 요한 크리스천 바하고 굉장히 가까웠는데 역사적인 기록은 남겨져 있지 않지만 아까 만났던 그 요한 크리스천 바와 요한 크리스토프 프리드리크 바는 굉장히 서로 가까웠다고 합니다. 함께 모차르트를 좋아했다고 해요. 역사적인 기록은 남겨져 있지 않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증거물로 두 작곡가가 같은 주제로 변주곡을 작곡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부드레주 마마. 번역을 하면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은 별 변주곡입니다. 여기서 모차르트 작품과 그리고 요한 크리스토프 프리드리히 바흐의 작품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악기는 그 모차르트 시대의 악기예요. 우리가 흔히 폴테피아노라고 하죠. 그 시대의 악기. 아직 그 모던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피아노가 생기기 전에 모차르트 시대의 악기로 연주한 영상입니다. 이 악기 보시고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하얀색 건반이 네, 건반 까만 것과 하얀 것이 달리 돼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저게 챔발로예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사실 챔발로는 뭐냐면 합시코드예요. 우리가 많이 합시코드를 한번 들어보셨죠? 합시코드는 영어 말이고요. 챔발로는 독어예요. 그러니까 합시코드와 챔발로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독어 말이고 그리고 프랑스로는 클라비슨 같은 말이에요. 합시코드고 챔발로고 프랑스 말로는 클라비슨, 이태리 말로는 클라비 챔발로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피아노예요. 그래서 피아노는 언제 발명이 됐는지 혹시 아세요? 관심이 있으세요? 1700년도에 생겼다고 우리가 해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 합시코드로 만드는 그 바로크 시대의 가장 주된 악기가 합시코드예요. 합시코드의 그 구조는 여러분이 치면 그 안에 그 스펙트럼이 돼갖고 스펙트라라 그래서 그 스트링을 이렇게 뜯는 플러킹하는 사운드예요. 그래서 강약을 표현할 수 없는 악기예요. 그래서 그 합시코드 만드는 그 사람이 이름이 바르톨로메오 크리스토포리,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이태리 사람인데 피아노를 처음 발명했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배운 건데 바르톨로메오 크리스토포리, 그 사람이 한번 그냥 시도를 해봤어요. 혹시 우리가 강약이 생겨지면 어떤 소리가 날까? 그래서 한번 발명한 것이 처음에 폴테피아노라고 합니다. 그것이 1700년대 초니까 지금만 해도 벌써 1756년에 태어났으니까 좀 1700년도 후죠. 그러니까 좀 더 발전한 건데 처음에 폴테피아노가 발명됐을 때는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해요. 그렇겠죠. 사람들은 합시코드 사운드에 익숙한데 갑자기 이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이것이 그 이태리부터 시작해서 영국, Germany 이렇게 다른 그 유럽 전역으로 퍼져가면서 그 나라에 온 그 합시코드 메이커, 피아노 메이커들이 한번 이렇게 점점 발전시키면서 피아노가 점점 보급화가 되고 성공적으로 더 이해하고 그러면서 차차 합시코드는 없어졌다고 해요. 그거는 이제 여기 주제는 우리가 모차르트니까 악기 얘기는 여기까지만. 네, 애니 저기 질문 있으세요? 그럼 그 시대에는 이게 온음이 까만색이고 반음이 흰색이었어요? 모두가? 모든 악기들이? 아니면은 요 악기만? That's good question. 왜냐하면 이게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피아노 그러면은 굉장히 정률화가 돼 있죠. 뭐라 그러죠? 정형. 그러니까 다 하얀 건반에 까만색 건반이 있고 그리고 88 키즈죠. 그러니까 88개. 그렇지만 폴테피아노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유니버설 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폴테피아노는 그 종류마다 시대별로 다 그 영역도 조금씩 달라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작았겠죠. 그냥 그 4개의 악티브로 된 피아노가 처음 발명된 거예요. 아주 작겠죠. 4개. 그리고 칼라도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조금씩 커졌어요. 그게 언제까지 커졌냐면 놀랍게도 그 리스트 있죠. 우리가 잘 알고는 프란츠 리스트의 그 어린 시절까지만 해도 한 건반이 없어요. 아직. 우리 현대 악기보다 조금 작아요. 그래서 굳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리스트의 피아노도 폴테피아노 레인지에 들어간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흔히 이제 리스트는 이제 낭만주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모던 피아노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때만 해도 계속 발전 중에 있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브람스가 되면 완전히 오늘날의 피아노 사이즈가 되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피아노를 치면 그 해머가 있죠. 해머가 스트링을 이렇게 건드리면서 소리가 나는데 그 세월과 함께 과학도 발전하면서 이 피아노가 더 발전을 하면서 소리도 더 커지고 오케스트라 사운드 내면서 이렇게 피아노가 더 발전하는 어떤 그런 게 돼요. 그러니까는 폴테피아노 그 시절에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 until 우리 모던 피아노 생길 때까지는 사이즈도 다르고 칼라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는 것이 폴테피아노예요. 그리고 폴테피아노는 좀 소리가 센시티브하고 이렇게 스트롱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또 장점으로는 굉장히 델리케이트하고 그 시대의 음악, 그러니까 모차르트 음악을 베토벤도 그렇고요. 작곡을 했을 때 자기 그 작곡가들이 원하는 소리는 오늘날의 이 거대한 이 그랜드 피아노의 사운드를 기대하면서 작곡을 하진 않았겠죠. 그 시대에 그 작곡가들이 알고 있는, 듣고 있는 그 소리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작곡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가로서 한번 그 시대의 그 period instrument, 그 시대의 악기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게 뭐 책을 보는 것도 있지만 한번 만져도 보고 그리고 한번 들어도 보고 이렇게 경험을 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시대의 작곡가의 작곡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릴 때 제가 다 이렇게 이 시대의 악기에 포함이 되는 영상을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 곡은 16번째 아들. 오케이. 이제 이태리로 가보겠어요. 1769년 3년 동안은 모차르트가 13살 때예요. 이태리로 연주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오페라에 있어서 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던 오페라가 모차르트가 오페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모차르트가 당대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한 것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1777년, 78년 모차르트가 21살 때예요. 프랑스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때는 모차르트가 어머니와 동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모차르트가 만난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당시 프랑스 여왕이었던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이 그림을 찾아봤어요. 마리 앙뚜아네트고 이 무릎에 앉아있는 5살 꼬마가 모차르트예요. 두 사람은 로맨틱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한 일화로는 어느 날 모차르트가 5살 때였어요. 마리 앙뚜아네트와 그 복도에서 마주쳐서 넘어졌대요. 근데 모차르트가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키스를 하면서 I will marry you someday. 난 언젠가는 당신과 결혼할 거예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래도 모차르트가 조금은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호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둘은 오랫동안 편지와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친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모차르트는 1791년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헌정을 하게 됩니다. 모차르트가 프랑스에서 만난 음악가로 또 다른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독일 오페라 작곡가인데 당시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했던 크리스토프 윌리발트 글룩이에요. 그 후에 모차르트의 오페라 작곡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여기서 잠시 글룩의 한번 작품을 들어보실 거예요. 굉장히 우리들이 많이 들어봤어요. 당시 아주 인기 있었던 카운터 테너의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남자인데 굉장히 하이 사운드를 내죠. 그거 소리가. 근데 이 시대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프랑스에서의 시간은 모차르트에게 많이 힘든 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성공적이지 못했고 게다가 모차르트 엄마가 몸이 많이 쇠약해져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781년 모차르트가 25세 때 만난 사람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요. 당시 비엔나에서 아주 명성을 날리고 있었던 작곡가가 이 무지오 클레멘티예요. 근데 이 클레멘티와 컴피티션을 했대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 비엔나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클레멘티가 어떤 사람일까? 클레멘티의 소리가 어떤 걸까? 한번 들어보실까요? 하이든의 그 매직 플루스 생각이 나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걸 들었고 그 시절에는 아마 이 멜로디가 굉장히 대중적이고 인기 있었던 멜로디라서 모차르트가 매직 그 마술피리에도 좀 그 띵을 넣고 또 클레멘티도 이런 곡을 쓰지 않았을까 혼자
이렇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동시에 이 무렵에 모차르트는 또 다른 친구를 만나요. 그가 바로 하이든입니다. 이 둘은 서로의 음악에 깊은 감명을 받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이든은 모차르트 아버지 레오폴드에게 당신의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음악가입니다 라는 찬사를 담은 편지를 보냈고, 모차르트는 6개의 하이든 4중주를 작곡해서 하이든에게 헌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난 친구가 1787년 베이토벤이 모차르트를 만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17살이었던 베토벤은 당시 그의 후원자로 알려진 그 맥스 프란스 소개로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모차르트를 만나려고 독일 본에서부터 비엔나로 왔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피아노 레슨 때 쳤던 곡이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베이토벤이 모차르트의 레슨을 받았을 때 친 첫 곡이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4번 C 마이너 오프닝 파트였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폴테피아노고 그 시대의 악기고, 이 오케스트라도 그 시대 악기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예요. 그렇죠. 달라요. 모차르트는 흔쾌히 베이토벤을 제자로 맞았는데요. 불행히도 베이토벤은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어머니가 위급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본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후 5년 후에 1792년 비엔나로 돌아왔지만 이때는 이미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분은 모차르트 일생을 통해서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만난 모차르트의 친구 2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은 현재 우리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모차르트 당시에는 아주 유명한 음악가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만났는지 이렇게 소개를 하려다 보니까 여기서 만났어요. 제가 보스턴에서 만났어요. 2010년 바스턴 Early Music Festival, 한국말로 제가 한번 해석해 보니까 보스턴 고음악 페스티벌이에요. 제가 여기를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이 페스티벌은 어떤 페스티벌이냐 하면 매년 여름에 보스턴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인 음악 공연을 홍보하기 위해서 1980년에 설립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페스티벌의 주요 행사 중 하나는 당시 잘 알려지지 않는 바로 그 시대에 오페라를 발굴하여서 그 당시의 의상, 춤, 공연 등을 최신 정보와 최고의 음악가들이 그 시대를 재현하면서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본 곳이 페스티벌 콘서트 한 장면을 한번 감상해 주시겠습니다. 이 홀이 NEC 홀 같아요. 좀 더 제가 이 페스티벌에서 우연히 돌레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거기서 샀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갔는데 그냥 한번 보세요. 제가 쓴 그 악보인데 여기 그 악보를 한번 보시면 당연히 합시코드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악보 안에서 강약이 표시된 이런 다이나믹 마킹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합시코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강약을 표현할 수 없는 악기이므로 아마 보통은 그 피아노나 폴테 등등의 다이나믹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악보에는 다이나믹이 표시된 걸로 보아서 이 곡은 분명히 합시코드 이후에 건반 악기임이 분명하다라고 이 학자 스칼라로서 확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이 사람 돌레스를 한번 연구해보고 연주하는 프로젝트를 생각한 후 전곡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프리드릭 돌레스 주니어 이 사람은 위대한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재즈바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후계자로서 라이프치히의 고위 음악가였던 아버지로부터 음악 교육을 받았습니다. 1789년에서 그의 아버지와 함께 모차르트를 만났어요. 그때 그는 모차르트를 위해서 삼성부 캐논을 작곡, 헌정했다고 합니다. 돌레스 주니어 현재 유일하게 6개의 기악곡과 3개의 성악 작품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특히 이 기악곡은 요한 세바스찬 바의 여섯 개 중에서 브란덴부르크 콘체르토 있죠? 그 넘버 1 거기에 나오는 그 톨라카 이런 기괴한 성격의 그런 음악 장르도 잠깐 보여주면서 굉장히 특별한 굉장히 작은 수의 곡을 작곡했지만 여러 가지 그 시대의 모든 장르의 그 특징을 한 자리에 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돌레스 프로젝트 연주 후에 돌레스 소나타 전곡을 네덜란드 회사와 네덜란드 회사인 브릴리언 클래식과 계약을 맺고 월 프리미어 세계 초연으로 2018년에 음반을 발매했습니다. 그중 오늘 제가 돌레스 소나타 넘버 6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모차르트의 친구이고 제가 만날 수 있었던 친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레오폴드 코젤룩. 레오폴드 코젤룩은요, 18세기 비엔나, 체코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입니다. 1747년 6월 26일 보히미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코젤룩은 프라하에서 법률을 공부하면서 그 동시에 두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색에게 음악 교육을 받았습니다. 더 나은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비엔나로 이주를 하였는데 그곳에서 모차르트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주 유명했던 모차르트는 코젤룩의 제자, 그 웰텐버그 엘리자베스를 통해서 서로 소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코젤룩의 또 다른 제자, 마리아 테레사가 모차르트에게 피아노 협주곡 작곡을 의뢰하게 됩니다. 코젤룩의 제자인데 자기 제자가 나한테 안 물어보고 다른 음악가인 그 당시에 유명했던 모차르트에게 작곡을 의뢰하게 되니까 그 이후로 모차르트와 코젤룩은 어떤 그 라이벌 관계가 되면서 서로 좀 어색한 관계가 되었다고 해요. 이때 이때 지어진 곡이 모차르트 협주곡 18번 K456입니다. 한번 어떤 곡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때도 포르테피아노예요. 제 첫 수필집 나아가는 중입니다. 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9월 14일 필요를 도주고 제게는 생일선물을 받았습니다. 특히 생일을 먼저 스트레스가 네, 코젤룩은 교향곡, 협주곡, 성악곡, 실내악곡, 솔로곡, 많은 곡을 피아노와 관련된 정말 많은 곡을 작곡함으로써 생전에는 하이든이나 모차르트보다도 더 알려진 작곡가였고 음악 교육자였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음악학자인 크리스토퍼 하고드는 코젤룩의 50곡의 피아노 소나타는 진정한 의미에서 모방과 연구를 위한 모델, Models for Imitation and Study 라고 불리는 걸작, Classics 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음악 이론가들은 그의 소나타 50곡은 18세기 소나타 형식에 요구했던 기능을 완벽하게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791년 모차르트가 사망을 하자 황제 프란츠 2세는 모차르트가 가지고 있었던 실내악 관현 악장과 궁중 작곡가 지위를 코젤룩에게 부여하면서 급여는 모차르트 급여의 갑절을 지불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코젤룩은 당시 매우 존경받는 작곡가였고 음악가였지만 그의 명성은 향후 수십 년 동안 베이토벤에게 가려져서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50곡 전곡을 그 네덜란드 회사의 네덜란드 음반사인 브릴리언 클래식에 전속 계약을 맺고 2015년부터 녹음을 시작하여서 2020년에 총 12개의 CD 완결판을 발매하게 됩니다. 그의 50곡, 네, 한번 그냥 재미로 보셔도 돼요. 제가 가져왔나요? 다 보고 계세요. 네. 저는 그 50곡의 소나타를 연구하면서 그의 음악에 대한 개인적인 인상은 코젤룩이 고전 시대의 전형적인 음악가로서 참 행복하고 풍요로웠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50곡의 그 전곡을 연주하면서 계속 그 다음 곡에 대한 기대와 열정으로 정말 즐겁고 행복감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50곡 중에서 제가 23번을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와 그의 친구들의 음악은 그들 이전의 예술가들, 즉 바로크 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크, 핸델, 누구죠? 디발디, 그리고 스칼라티, 몬테베르디, 라모 들어오셨죠. 그리고 그 이전의 음악은 르네상스 음악이겠죠. 르네상스 음악. 프레스코발디, 윌리엄 버드, 프로버거, 그리고 이 사람 조스갱 데브레. 만일에 음악을 공부하셨으면 아마 맞아 그 옛날에 들어봤다. 조스갱 데브레. 그 다음에 오케겐, 조하네스 오케겐, 그리고 팔레스트리나 들어보셨죠? 어딘가에 들은 것도 같고. 이런 그 모차르트 이전의 음악들, 바로 시대, 르네상스,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음악은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따르는 다음 예술가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다음 특강 시간에는 모차르트의 그 다음 시대인 낭만주의와 그들의 음악, 작곡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 ACT, Art and Culture Together, 예술로 품는 세상, 그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에 제가 작지만 따뜻하고 진정스런 한 줄기 소통의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특강을 마치면서 제가 좋아하는 모차르트의 판타지 in D minor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바꿔야 돼.
질문이 있으실까요? 부어주시든지 물어보세요. 부어주시든지 제가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연주회를 가도 네? 연주회를 가도 이렇게 피아니스트 바로 코앞에서 끈끈을 느끼면서 들은 게 처음이거든요. 근데 호흡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연주회에서 되게 도움이 되는 거죠. 저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반주하는 거, 그러니까 반주라기보다 앙상블 같은 다른 악기와 이렇게 소리를 화음을 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 번은 제가 USC 다닐 때였어요. 제가 그때 그 성악가 그 선생님하고 그 스튜디오에서 반주를 하다가 제가 느낀 게 그들은 숨을 많이 쉬잖아요. 그 성악가들은 숨을 쉬잖아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이 음악 피아노 연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치는 것보다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성악가들은 그 가사를 가지고 사람들과 이렇게 청중들과 이렇게 교제하잖아요. 교통하잖아요. 근데 우리 피아노는 이렇게 숨을 쉬기가 참 어려운 악기예요. 하지만 성악을 공부함으로써 아마 제가 피아노를 치면서도 노래를 할 수 있는 정말 숨을 쉴 수 있는 음악을 한다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부끄럽지만 성악 공부도 좀 해봤어요. 근데 잘은 못하지만 그런 그 노래하는 것, 숨을 쉰다는 것이 이 피아노 음악 연주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실제로 어떤 가지고 있는 의견을 이렇게 서로 얘기할 때 숨을 쉬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은 맨 처음에 이렇게 막 열심히 듣다가도 이렇게 점점 이렇게 초점이 흐려지면서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칠 때 뭔가 정말 숨을 쉬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이렇게 pause 하는 거 있잖아요. 잠시 pause, sometimes a long pause 이렇게 길게 좀 얘기하고 피아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음으로써 청중들과 듣는 이와 함께 이렇게 교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 들어봐. 그냥 치는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때는 뭐 즐거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연주가들이 이런 듣는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고 소리로서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숨을 쉬어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더 교통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숨 쉬는 거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대답이 되었나요? 좋습니다. 그런 피아니스트들마다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겠지요. 다 각자 우리가 생긴 것도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것이 어떤 사람이 옳고 어떤 사람이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다 그냥 다를 뿐이지 우리가 다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우리 이렇게 우리 예술로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소통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러면서 우리의 이 액트 파운데이션도 액트 파운데이션이 가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나 그런 컨셉도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이해하고 교통하고 우리가 가진 것, 제가 가진 거는 예술이지만 여러분이 각자의 길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수단을 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네. 모차르트는 그렇게 잘났는데 일찍 죽었으니까 자기의 그 왜 재능과 명성만큼의 뭐라 해야 되지?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금전적인 성공은 별로 못 거두고 갔겠네요. 네, 아마 그 픽션이긴 하지만 그 아마데우스 영화를 봐도 잘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는 이제 파리에서 돌아가셨지만 나중에 그 아버지
레오폴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러스트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평생을 아버지와의 그 관계 때문에 이득도 있었고 사실은 이득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덕분에 그 17년 동안 그 유럽 여행을 하면서 그 유명한 중요한 사람들을 다 만나고 음악적으로는 성공을 하였지만 생각해보면 그 6살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17년 동안 아주 굉장히 제한됐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굉장히 아버지가 강하게 규율로 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러니까 애증의 관계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사랑하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평생을 그랬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그 지주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게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방탕한 생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지주가 없어졌다는 거. 그런가 해서 그 아마데우스라는 그 영화가 픽션이긴 하지만 based on true story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면은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아마데우스 영화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영화에서는 살리에가 모차르트 너무너무 질투한다고 나오지만 사실 그 시대에 잘 나가고 부와 명성을 쥔 사람은 그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아가지고 저 좋은 재능을 가지고 성공은 제대로 맛보지도 못하고 죽었겠구나 싶은. 네. 맞아요. 그 살레르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음악가인데 굉장히 성공적이었대요. 하지만 그 모차르트만큼이나 그런 천부적인 재능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질투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뭐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해야 뭐 영화에서 이제 재밌게 만들려고 그런 거지. 근데 이제 모차르트가 사실 그렇게 낭비벽이 심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면 그걸 막 그 비싼 거 그 왜 우리 그림 보면 그때 이렇게 가발을 썼잖아요. 그 마르크 시대의 전형적인 가발. 그게 굉장히 비싸다네요. 굉장히 비싸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낭비벽이 심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아무래도 분위기 맞춰주려고 모든 거를 원하는 대로 해줬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러니까 낭비벽이 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굉장히 쓸쓸하게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컨스탄틴 그 와이프가 그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모차르트가 이제 모차르트의 그 생가나 이런 것도 다른 콘스탄틴이 굉장히 그 모차르트가 죽은 이후에 굉장히 그거를 많이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했대요. 콘스탄틴이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그 역사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화나 스토리나 뭐 그런 재미난 이야기들 그게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질문 없으실까요? 선생님 연주를 들으면서 확실히 그 모차르트가 왜 유명하고 왜 좋은지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친구죠. 달르죠. 당대 얼마나 잘 나갔어도 진짜 200년 넘도록 기억되는 거는 그러니까. 진짜 천재인가 보다 네, 싶어요. 정말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뭐 이야기 나눈 거 있으면 저희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너무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너무 많아요. 오랫동안 못된 친구들도 있고 또 새로운 근데 너무 감사하고 우리 순진이가 미국에서 며칠 안 됐어요 온지.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와